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부의 윤성호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자료를 통해서 배분 신청성,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프로포절 기획하는 방법들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2교시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신청서 요약에서 우리 엄마 담임길 프로그램을 보시면 소통 프로그램, 그리고 나눔 프로그램,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 자체가 소통 엄마 수다방, 그리고 나눔 엄마 공유방, 힐링 엄마 관심방으로 나누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니까 소통에서는 운영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것은 이름은 회의이긴 하지만 아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월 1회에서 연 10회기를 실시하겠다. 많이 만나다 보면, 만나고 자신의 의견들을 표현하다 보면, 이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또 유지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엄마 담임길 방을 상시 개방을 해서, 소모임들도 진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것, 그런 이제 세부 사업입니다. 두 번째, 나눔 프로그램 엄마 공유방에서는 찾아가는 소규모 육아 공동체, 그리고 희망 나눔 더2 찾아가는 육아용품 나눔, 찾아가는 소규모 육아 공동체 내에서 초보 육아맘들과 함께하는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도 하고, 또 희망 나눔 더2에서는 캐리기라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캐리그라피 심화 교육을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또 가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미 활동이긴 하지만 이 취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떤 만족감을 또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찾아가는 육아용품 나눔 연 2회입니다. 육아용품 자체가 사용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용품들이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이용하다 보면 몇 번 이용하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거나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육아용품을 공유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또 팔고 사는 그런 시장들도 만들자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힐링 프로그램 엄마 관심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 휴일을 지정하겠다. 엄마라는 분들은 휴일이 따로 있는 분들이 아니죠. 엄마의 휴가를 주겠다. 그래서 격월 1회 연 5회 정도 여가나 문화, 나들이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필요한 일들이죠. 이 세 가지 세부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엄마 담임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이제 1,607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고, 신청 금액은 1,577만 원 정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금액 세부 내용에서는 1,557만 원이 사업비, 99%가 다 사업비로 지출됩니다. 인건비가 제로인 것은 엄마들의 자존이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인건비가 지출될 이유가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관리 운영비로 이제 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사회복지사와 직통전화 등등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까지 이 첫 페이지만 보시면, 첫 페이지를 딱 보셨을 때 이 프로그램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필요성이 있다 없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좀 창의적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뭐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등등이 다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이 프로그램은 흥미있겠다, 이 프로그램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죠. 배분 신청서에서 이 요약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배분 신청서의 첫 번째 페이지가 작성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청기관의 현황입니다. 신청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신청기관 현황을 이제 제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관 현황을 보시면 기관명, 고유번호, 이메일,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 등등과 같은 기초 자료들과, 그리고 인력, 직원 현황이 상근은 몇 명이고 비상근 몇 명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기관 현황을 보시면 이제 주요 사업이 어떤 파트에 있는 사업이다, 노인복지, 영유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숙인복지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요 기관이 특성 있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다 라고 딱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청기관의 어떤 정체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과 예산 등을 이제 적시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 운영법인 또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대표적인 법인이죠. 사회복지 법인. 그 다음에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임의단체보다는 법적인 성격이 좀 더 한 단계 수준 높지만 사회복지법인보다는 법인격으로서는 약간 취약하게 보이죠. 또 종교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임의단체, 개인이냐 아니면 기타 법인인지 기타 단체인지 기타 개인인지 이럴 때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명과 대표명 등등을 이렇게 서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공신력,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했던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책무성이었죠. 그래서 이 법인이 과연 이 서비스를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일 것이냐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문서가 신청기관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다님길 프로그램의 이 신청기관은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그리고 상근 직원의 인력선을 보니까 상근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책임있게 일을 하는 직원 구성이 20명입니다. 그리고 기관 주요 사업은 지역복지, 종합사회복지관들은 다 지역복지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을 보시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이것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이죠. 3대 기능으로서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사례발굴이라든지 등등등등의 사업들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서 표현될 수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으면 이 기관은 상당한 역량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결산에서 얼마다라는 것을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법인 또는 단체도 사회복지,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법인명은 노인복지재단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 제출을 할 때는 이 신청기관 현황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등등의 공적단체들은 예결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관들을 하나 선정하셔서 그 기관의 이런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장을 한번 채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시죠. 자, 다음으로 성과 중심형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명과 참여 대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업명을 쓸 때는 대상과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아 우울증을 겪는 전업주부의 육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자발적 소통과 나눔과 힐링 프로젝트다. 그래서 엄마 담임 세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슬로건이 있죠. 이때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별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제 구호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제로 엄마 담임길 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참여 대상 및 인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참여 대상 및 인원입니다. 참여 대상에는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죠. 참여자들 대상화하지 말 것들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요즘에서는 조금 피하는 경향들이 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예전에는 대상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참여자, 핵심 참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인원수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지가 핵심 참여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참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과 측정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후원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주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요 주변 참여자들이 총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참여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것인가. 이때 참여자 선정 기준과 참여자 모집 기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핵심 참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핵심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격 기준을 만들고 또 이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수행할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참여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집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은둔되어 있거나 또 은닉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여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전문가의 눈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집을 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엄마 담임길 프로그램을 보시면 참여 대상 및 인원에 보시면 핵심 참여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육아 우울증을 겪고 있는 18년도 담임길 참여자 15명이다. 그리고 주변 참여자 성과 측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초보 육아맘 10명 그리고 담임길 참여자의 가족입니다. 어느 정도 잘 확정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자 선정 기준을 보시니까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로 나누어서 핵심 참여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는 18년도에 엄마 담임길 참여자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참여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2순위는 참여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 육아 우울증을 겪는 전업주부다. 3순위는 기초수급자 그리고 자성이 저소득층인 육아 우울증을 겪는 전업주부다. 그리고 주변 참여자를 보니까 이제 초보 육아맘 그리고 육아 우울감이 높은 전업주부 또 참여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 전업주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참여자의 이 선정 기준에서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울감, 우울증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개념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육아 우울감 검사는 사전 면접 시 우울감 검사 척도 BDI라는 척도를 통해서 검사 예정입니다. 라고 선정 기준을 아주 명시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정 과정을 보시면 사업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선정을 하게 된다. 참여자 모집 방안 같은 경우는 기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면담 이후에 참여자를 선정하고 또 복지관 내 외부의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겠다. 그래서 월 1회에 찾아가는 이동국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해서 이제 여러 참여자들을 우리가 모집해 나가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 집행 전략, 연계 협력 전략입니다. 사업 내용과 집행 전략에서는 전체 사업을 일단 몇 개의 사업으로 분류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 추진 방법은 사업별 시행 방법과 그리고 시행 시기, 횟수, 사업 진행 일정 등을 기술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디테일하기도 해야 되고 아주 현실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들이를 해야 되는데 한여름 뭐 폭염 시절에 나들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는 그런 태풍이 잦은 그런 시기에 나들이를 한다라고 계획을 하면 현실성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상황 그리고 생활의 리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 추진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관 협력, 연계 협력 전략이죠.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내 또는 그 이외에 어떤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래서 협력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신청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협력체계 자체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면 상당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걸 기술을 했는지 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엄마 담임길의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입니다. 소통 프로그램, 나눔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분류를 했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 방법, 활동 수행 방법이죠. 수다방 같은 경우는 소통을 위해서 운영회의를 열 1회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겠다. 그리고 장소, 시간, 장소, 내용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육아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도 하고 육아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서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살펴보겠죠. 1년 동안. 그리고 나눔 프로그램 엄마 공유방에서는 그 안에 또 활동 수행 방법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소규모 육아 공동체, 희망 나눔터, 그 다음 찾아가는 육아용품 나눔 앞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일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월 1회를 하겠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하겠다. 그리고 희망 나눔터 같은 경우는 월 1회를 해서 연 8회를 하는데 3, 4월 같은 경우에서는 인문학 교육도 하고 5, 9월에서는 캐롤그라피를 한다.
그리고 10월에는 사진집 발간한다. 우리가 이제 10월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을 때는 날도 선선하고 또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 해의 어떤 성과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한을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찾아가는 육아용품점은 5월과 10월 연휴에 하겠다. 그리고 엄마 휴일은 격월 1회 해서 연 5회를 하는데 넷째 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래서 여가도 하고 문화도 나들이도 같이 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서적 교류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여기 겐트 도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겐트 도표를 가장 많이 쓰고요. 또 겐트 도표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또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 진행 일정을 보시면 주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기간, 주로 되어 있고 삼각형들이 지켜져 있는 것이 이때 우리가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기업 간 연계 협력 전략에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북구 지역 내 96개의 어린이집, 북구 다행복 교육지구, 북구 평생 학습사업소. 그래서 세부 사업마다 협력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협력계획은 본기관, 만도복지관은 참여자의 나눔 기회 제공하고 협력기관은 나눔 기회 활동에 따른 참여자 연결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아용품과 결결합 비사진집을 나누게 했는데 이 어린이집들과 연계해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눔 프로그램에서 이제 엄마 공유방에서 이제 나눔 프로그램 세 가지가 이제 이런 협력 계획의 전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 다행복 교육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나눔 활동 기회에 따른 참여자의 연결을 하겠고 만도복지관에서는 참여자 정기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